제4장 연산자란 무엇이며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란 원하는 산출물을 내기 위해 필요로 하는 명령어들과 그 명령어를 수행할 때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제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에는 명령어에 앞서 데이터를 선언해야 함을 앞서 챕터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데이터가 준비가 되어 있게 된다면 그 다음에 이어서 해야 할 작업으로 명령어를 나열하시는 건데요. 사실 이러한 명령어는 CPU에 의해 수행되는 형태를 갖게 되는 거고요. 반드시 CPU에서 수행되어야 하므로 주기억장치라고 하는 곳에 적재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결국 주기억장치에 올라가는 명령어의 형태란, 즉 코드의 형태란 CPU에 의해서 수행되어지므로 그 명령어의 종류는 CPU가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CPU가 수행할 수 있는 명령어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CPU를 구성하고 있는 연상장치에 의해 수행되는 연산명령과 제어장치에 의해 수행되는 제어명령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연산명령은 CPU가 내부에 가지고 있는 애더기라고 하는 연산장치의 가장 핵심 장치를 이용해서 수행할 수 있는 명령들을 연산명령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 제어장치는 CPU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하는 장치에게 제어 신호만 보내서 실제 작업은 해당 장치에서 수행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연산명령어를 연산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연산자란 CPU에 의해서 직접 자료를 처리하는 행위들을 연산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연산장치에 의해 수행되는 연산자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명령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연산명령이라 함은 산술연산인 산술연산자가 여기에 속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와 같은 표현을 써서 연산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명령어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셨을 때 이게 명령어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심플하면서 사람이 사용하는 수학적 기호와 굉장히 일치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명령어라고 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모두 CPU의 연산장치에서 수행되는 연산명령입니다. 산술연산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명령어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외에 여러 가지 명령 역시, 연산명령 역시 산술연산을 응용해서 나온 기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관계연산이라고 함은 크다 또는 작다와 같이 두 값에 대하여 그 관계를 나타내는 연산자로서 크다 작다, 어떤 값이 A라고 하는 값이 B라고 하는 값보다 크다라고 하는 관계 연산의 결과를 내기 위해 CPU는 A 앞에 있는 P 연산자에서 B라고 하는 P 연산자를 뺀 나머지 값이 실제로 0보다 크다면 앞에 값이 큰 걸로 인식하게 되는 거고요. 0보다 작을 경우에는 뒤에 있는 B의 값이 더 크다라고 판별을 하는 원리를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연산은 산술연산이고요. 그 연산을 통해서 확장할 수 있는 여러 연산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연산자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최우선 연산자, 단항 연산자, 산술 연산자, 시프트 연산자, 관계 연산자 또는 비교 연산자라고도 합니다. 비트 연산, 논리 연산, 사막 연산자, 대입 연산자까지 다양한 형태의 연산자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우선 근데 이러한 연산자들은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같은 행에 있는 연산자들은 우선순위가 같으며 우선순위가 같은 연산자들 간에는 연산의 진행 방향에 의해서 실행 순서가 결정이 되게 되고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esult라고 하는 데이터 변수 메모리 공간에 value라고 하는 값을 대입시켜달라는 대입 연산자가 있게 되고요. 이러한 대입 연산자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다가 저장시켜달라고 하는 명령으로 실제 일반적인 연산 명령들의 형태 실행 순서와 반대로 앞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연산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대입 연산자가 다음과 같은 명령의 구성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또한 플러스라고 하는 더하기 산술 연산 명령어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플러스라고 하는 더하라고 하는 산술 연산 명령어가 대입 연산자에 비해 높으므로 실제 순서상 더하기 연산자가 후반에 나열되어 있다 하더라도 먼저 수행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이후 대입 연산자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의 형태로 우선순위가 실행이 되므로 대입 연산자 중 두 번째에 나열되어 있는 연산자가 먼저 수행되고 그 차후에 그 최종 결과, value에 들어와 있는 결과가 result에 들어가는 형태대로 수행되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연산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자바의 연산 명령들의 우선순위를 전부 기억하시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요한 연산자들의 우선순위를 찝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다양한 형태의 연산자 중 가장 우선순위가 느린 것은 바로 대입 연산자입니다. 이러한 대입 연산자를 포함하고 있는 연산 명령을 보시게 되면 무조건 대입 연산자가 맨 마지막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나머지 연산자들은요, 실제로 이걸 전체적인 우선순위를 이해하신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에는 시간이 걸리니까요. 실제로 이러한 연산자들 간의 관계도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는 기술을 써서 저희도 우선순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쓰게 됩니다. 그 중에 이러한 복잡한 우선순위들의 연산자들의 우선순위를 가장 쉽게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열고 닫고 라고 하는 기호인데요. 우리가 수학이나 산수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선순위가 연산자들 사이에서도 내가 원하는 우선순위를 먼저 수행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해당하는 연산자의 명령에다가 열고 닫고를 표현해서 실제 이들 간의 연산자의 순위와 관계없이 제가 원하는 우선순위를 갖도록 명시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CPU에 의해서 직접 수행되는 연산 명령의 경우 항의 개수에 따라 연산자의 종류를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때 연산자의 P 연산자로 사용되는 데이터들의 개수를 항의 개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P 연산자의 개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항 연산자, 이항 연산자, 사막 연산자로 나누어 표현하게 됩니다. 우선 P 연산자를 하나만 갖는 연산자인 단항 연산자를 살펴보시게 될 건데요. 대표적인 예로 부호 연산자를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제 5-1 같은 경우에는요.
A라고 하는 정수형의 데이터 변수에 부호가 음수인 마이너스 10을 대입하는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바의 모든 데이터형은 음수를 다룰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음수 값인 마이너스 10을 A라는 변수에 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렇게 대입된 A라고 하는 데이터에 부호 정보를 그대로 출력하는 플러스 A 값은 실제 원래 값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음수 값 10을 출력하게 되는 거고요. 이에 부호 연산자인 마이너스 기호를 앞에 붙여서 실제 부호의 반대인 플러스 기호가 출력되도록 하는 명령어를 단항 연산자를 사용하여 수행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단항 연산자 중 하나인 증감 연산자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증감 연산자는 전위 연산자와 후위 연산자로 나누어서 표기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독특한 표기법을 가지고 있는 증감 연산자들은요. 예를 들어 더하기 A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원래 문장은 A에 플러스 1을 적용한 후 다시 A에 대입하는 명령어를 축약해서 표현하는 증감연산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증감연산자는 물론 증감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를 마이너스 1 하는 연산자와 그것을 다시 수행 결과를 A에다 담는 명령어를 수행하는 표기법을 같이 두 가지 다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이 사용하는 단항 연산자의 증감 연산자는 전위 연산자와 후위 연산자의 실행 결과가 별도의 다른 함수에서 사용되지 않을 때에는 같지만 주의하셔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실전 예제에서 등장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연산자와 같은 경우에는요. 2항 연산자를 주로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2항 연산자란 P 연산자를 2개 갖는 것으로서요. 보통 일반 연산자들이 주로 2항 연산자에 속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트라고 하는 정수형, 짧은 정수를 다루는 형태의 변수 AValue라고 하는 거의 약자인 AVL이라는 변수를 65라는 값을 갖도록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문자 하나를 선언하여 저장할 수 있는 bvalue라고 하는 값을 선언하여 대문자 A라고 하는 문자 하나를 갖도록 선언을 했는데 다음과 같이 바이트라고 하는 데이터 형태와 캐릭터라고 하는 문자 형태의 데이터를 더해달라라고 하는 연산을 수행하도록 우선 연산자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놓은 결과인데요. 다음과 같은 콘솔 창에 확인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건 바로 플러스 연산자의 결과 형태라는 거죠. 수행 결과 형태는 다음과 같이 산술 연산을 수행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지금 바이트는 정수형이지만 캐릭터형 문자형이기 때문에 연산을 더하는 산술 연산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타입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나는 것이 정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바에서는 산술 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캐릭터형의 대문자 A를 문자표에 대응하는 실제 A라고 하는 것에 대응되는 숫자 형태인 65를 그대로 변환하여 두 개지를 더해주는 산술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결과 130을 출력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자바만의 특이한 연산 명령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플러스 연산자입니다. 자바 같은 경우 플러스 연산자의 기능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 플러스의 연산자 기능은 산술 연산자로서 실제 숫자 값을
더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서 숫자로 인정되는 데이터의 타입은 물론 바이트, 숏, 인트, 롱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실수형 타입 2가지와 문자형 타입인 캐릭터까지를 산술 연산자의 대상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셨던 그 캐릭터형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사실 플러스 연산자 명령은 P 연산자에 들어오는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 또 다른 연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문자열 결합 연산자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예제인 위에 result라고 하는 정수 형태의 변수로 선언되어 있는 result 변수에 다음과 같이 10 플러스 20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면 플러스 연산자의 양쪽에 준비되어 있는 데이터의 형태가 숫자이므로 산술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데이터 대문자 A와 같이 문자형이라 할지라도 산술 연산자, 즉 두 개의 값을 더하라고 하는 연산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러나 다음과 같이 한쪽 P 연산자, 항이 두 개일 경우 P 두 개의 연산자 중 하나의 연산자라도 문자열일 경우라면,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문자열 결합 연산자, 즉 두 개의 문자열을 그대로 연결해주는 연산자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솔이라고 하는 문자 기반의 출력 장치에 다음에 인수로 전달된 가로 안에 전달된 이 데이터 값을 어떻게 출력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플러스 연산이 가로 안에 수식에 두 번 등장하게 되는데요. 플러스 기호는 같은 종류의 연산자이자 우선순위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3 더하기 4가 먼저 수행을 하게 되죠. 이때 3하고 4는 숫자 양쪽의 P 연산자가 모두 숫자이므로 산술 연산자로서 더하기를 수행하게 돼서 실제로 7을 결과를 수행하게 되는 거고요. 그 결과를 다시 7 더하기와 함께 더블 퀘스천 마크와 함께 표현되는 문자열 상수값과 연결되는 연산을 수행하도록 산술 연산 명령이 지금 사용되고 플러스 연산자가 사용되도록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요. 이때 플러스 연산자는 앞의 항은 숫자지만 뒤에 있는 P 연산자의 항은 문자열로 되어 있으므로 실제 산술 연산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에러를 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행을 해보시면 정확하게 다음과 같이 문자열 결합 연산자로서 앞에 있는 숫자를 보이는 그대로의 문자열 7로 표현을 한 후 num이라고 하는 문자열과 결합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해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나요? 다음은 문법이 좀 생소한 사막 연산자라고 하는 건데요. 물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배워보신 적이 있다면 보셨을 겁니다. 자바 역시 사막 연산자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항이 3개인 연산자입니다. 앞에 관계 연산자나 비교 연산자를 이용하여 실제 수식을 수행한 결과를 true나 false로 결과값을 출력하도록 만드신 후 그 true일 때 수행해야 될 문장을 물음표 바로 뒤에 수행을 하도록 표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콜론과 함께 이번에는 false일 경우 수행해야 될 문장을 나열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조건식과 같은 효과를 내는 연산 명령을 표현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예제 15번을 보시면은요. 플래그라고 하는 부울대수형의 논리값을 갖도록 하는 플래그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주신 후 사막연산자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문장을 표현하시면 10이 5보다 크냐라고 하는 관계 비교 연산자를 이용한 결과는 true를 리턴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 true 값을 출력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장인 플래그 2는
그러니까 12.5보다 크냐라고 했을 때 수행해야 될, 이 3학 연산자의 수행해야 될 문장이 단순히 true와 false라면 다음과 같이 생략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값 역시 생략형일 경우에도 true 값을 리턴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앞에 있는 조건식에 나열되어 있는 명령어는 반드시 그 결과의 형태가 논리형으로 출력되도록 해주셔야, 구성해야만 하는 거고요. 수행해야 될 true일 때와 false일 때 수행해야 될 문장은 여러분들이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서 다른 일반 명령어들을 표현해서 쓰실 수도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양한 형태의 연산자들은 실제 CPU에 의해서 수행되는 연산 명령으로서 직접적으로 CPU가 수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연산자들은 실제 후반부에 조건문이나 반복문과 같은 제어문 안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연산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